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조선 후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의 대두와 문화의 세경향을 다뤄볼 예정이죠. 앞서서 반드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조선 후기 정치변동 파트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정치변동사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사회개혁론을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한국사는 모두 연결이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중에 가장 메인이 정치사회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정치변동, 붕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체,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나오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모내기법의 도입, 이거 반드시 알고 나셔야지만 사회개혁론과 조선 후기 문화 파트, 서민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 최 시장이 항상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클릭해서 먼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고 나서 사회개혁론 그리고 문화의 세경향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 양난 이후 생활 모습, 사회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요. 완전히 변화되는,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화의 세경향 파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항상 거의 80% 이상 출제를 한다 할 수 있는 문화의 세경향 파트까지 오늘 다룰 30분 때려잡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윗부분 보시면 사회개혁론이죠. 이거 한번 잡고 갈까요? 뭔가의 개혁을 하겠다 주장을 하지만 론으로 끝났다. 론, 주장이란 뜻이잖아요. 반영되지는 못했다라는 특징, 마지막 세도정치기를 딱 기억해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이 사회개혁론의 대두를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약하게 다뤘던 세도정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리학, 이놈의 성리학이 문제였죠.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 인간의 심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성리학, 원나라에서 고려 말기에 들어왔던 이 성리학은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완벽한 정치 이념이자 이 양반들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죠. 이 성리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화를 거치게 되죠. 특히 붕당 정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성리학인 이 문제로 싸움이 벌어질 때 성리학을 부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성리학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사문난적 같으니.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를 합니다. 심지어 사살을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성리학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이 조짐이 보이면 다 제거를 하는 성리학의 절대화 시대를 조선 후기에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양난 이후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공명첨 납속책 발행하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인이 붕당 정치에서 승리를 하면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추구를 위해 성리학의 절대화를 만들고 있었죠. 특히 효종 시기에 북벌운동 가능했었던 이 송시열 등 노론을 중심으로 주자의 학설을 절대화하기 시작했고, 이 성리학을 조금 자신의 스타일로 독자적으로 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던 윤효와 박세당 등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성리학이 완전히 경직되는, 움직이지 않는 이 절대화 경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 이 현실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윤리 파트거든요, 이게. 잠깐 한번 다뤄보고 갈게요. 여러분, 왜 우리 공자하고 맹자가 기원전에 만든 게 육아사상이었어요. 육아사상. 사람은 제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예절을 갖추고 의리를 갖추고 충성을 하고 효도를 해라. 인의의 질을 강조하는 이 육아가 기원전에 만들어졌었죠. 그쵸? 이 육아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한나라 때 학문으로서 접근을 하다가 점점 종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때 유학이 시간을 지나서 종교가 되더라. 유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볼까요? 자, 육아.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학설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들의 경전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 육아를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훈고학. 한나라 때는 훈고학으로 유학 공부가 시작이 되죠.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경전 연구. 아, 공자와 맹자의 경전을 연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구나. 이걸 한 가지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중국 송나라 때
언제요? 송나라 때 인간의 심성과 원리를 이제 탐구를 해보자. 경전을 달달달달 암기만 하지 말고 탐구를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성리학. 송나라 때 누가 주희라는 인물이 성리학을 창시했고요. 주희를 높여서 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우린 얘기를 하죠. 성리학입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탐구예요, 탐구. 탐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성리학이죠. 심성과 우주의 원리, 성리학. 그리고 나서 중국 명나라 때 탐구를 넘어서 실천을 해보자.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해라. 양명학이 만들어져요, 양명학. 얘는 뭐다?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천. 지행합일.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만들어지면서 고대 경전을 증명해보자. 실증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고증학으로 들어가지요. 지금 제가 칠판에 필기를 한 이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모두 이 유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조선은 성리학의 절대화로 다른 방법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양명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리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여기 나오죠, 중요한 거.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이 양명학을 크게 받아들인 인물은 강화도에서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정제두였어요. 정제두가 이 양명학을 받아들였으나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와 성리학의 절대화 세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제두의 강화학파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명학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학이라는 게 생겨났구나, 요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리시면 안 될 것이, 실학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학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학문, 이런 뜻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성리학자들이 아닐까요? 성리학자죠. 성리학을 시작했잖아.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그래서 실학은 기본적으로 유학 테두리 안에서의 현실 개혁이에요. 알겠죠? 유학을 완전히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도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권력을 가진 양반은 아니지만 향반이나 잔반, 몰락한 남인들 계열, 양반은 양반이기 때문에 유학 내에서의 현실 개혁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이 키워드, 포인트를 잡고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성리학의 한계, 현실 문제 해결 연령 상실되어 있는 상태죠. 왜? 모내기법,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 성리학으로 이거 어떻게 알아? 모내기법 안 나오잖아요. 공자님, 맹자님 막 이런 말씀 배우고 있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상품화폐 경제 어떻게 할 거야? 상품, 화폐, 경제. 이거 성리학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정직하게 살아라? 이 정도?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방식으로, 실증적인 연구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사회개혁 주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을 좀 안정화하고 나라의 이 부를 좀 축적시키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실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수광, 한백경, 김육 등이 이제 처음 초기 실학자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기 실학자. 이 이수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광은 우리 역사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인물이에요.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이수광. 그리고 김육의 경우에는 모내기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인물들, 실용적인 학문을 주장한 이들이 실학을 선도하면서 중국 청나라 때 만들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선만의 실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용적인 학문. 자, 그리고 이 실학은 크게 두 개 학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농업을 중시한 중농학파, 그리고 상업을 중시하긴 중상학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농업 중심 학파예요. 당시에 모내기법부터 시작해서 지주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소작농이 막 몰락하면서 농민층의 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농과 빈농의 발생,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변화되는, 바뀌는 농업을 어떻게 우리가
농업도 이 현실개혁을 해야 할까?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중농학파가 있고요.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한 중상학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실하게 나오고 있죠. 다시요. 중농학파, 농업중심학파, 중농학파. 그리고 상공업을 중시 여긴 중상학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 농민, 상민 아닙니다. 양반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상학파. 먼저 중농학파를 먼저 살펴볼까요? 유형원은 반개수록이라는 책에서 균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자. 단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 양반이니까 양반은 좀 많이 주고 상민은 그중 절반 정도 주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땅을 균등하게 나눈다. 유형원의 균전론, 굉장히 센세이션한 개혁안을 주장하는 거죠. 현실에 반영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어떤 양반이 땅을 나눠주겠어요? 자기 엄청난 대농장 갖고 있는데 땅을 나눠주진 않겠지요. 그래서 유형원의 균전론, 아주 중요한 현실 개혁안을 던졌으나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유형원의 균전론이 있었다면 내신 준비하시는 분은 책 이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익의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개혁안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힘없는 농민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힘센 양반이 와서 땅 다 팔아! 뭐 이렇게 막 억압합니다. 다 팔면 이 뭐 먹고 살아요. 그쵸? 그래서 판매를 하더라도 띡 잘라서, 여기는 이 친구가 영원히 일할 수 있는 땅이에요. 절대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진 땅, 판매가 안 되는 땅, 영원히 일한다. 영업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여기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전. 영업전을 두어서 판매에 제한을 둔다. 뭘 둔다고요? 제한, 한전론을 주장하고 있죠. 판매를 할 때 제한을 두겠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영원히 일할 수 있는 땅, 영업전을 두어 판매에 제한을 두겠다. 한전론을 주장한 중농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조선의 엄청난 천재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 그리고 여유당 전서라는 책에서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이 여자는 고을 여자예요. 고을요. 마을 이 고을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공동소유, 공동경작을 주장하는 여전론, 정약용의 여전론까지 이 세 명을 우리는 대표적인 중농학파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거 내신 팁인데, 이 중농학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름 속에 이응이 모두 들어가요. 한쌤 키워드 나오죠. 유, 형, 원, 이익, 정, 약, 용. 모든 각각의 단어에 이응이 들어가는 사람은 중농학파구나. 요런 또 깨알 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현실에 반영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상학파로 한번 가볼까요?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들이에요. 먼저 유수원, 대단한 인물이에요. 신분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양반이라고 농사 못 지어? 양반이라고 장사 못해? 신분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에서 이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홍대용의 경우엔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과학기술 발달, 이걸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세계관을 확대시키고 성리학을 극복해야 한다. 홍대용의 세계관 확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과 박재가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중상학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의 경우에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인물이에요. 연행사로 갔다 오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열하일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양반 사회의 문화를 풍자하고자 한문소설으로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걸 쓰게 됐죠. 한문소설입니다. 양반이니까. 자, 상공업 발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죠. 수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조선의 경제제도 생각해 보시면 백기를 이용한 좋은 제도, 백길이 발달하고 있었고 육로가 발달이 안 돼 있었지요. 육로를 잘 뚫어서 수레를 많이 만들자. 상공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 유통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박지원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박재가의 경우에는 북학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 우리가 찌그러진 밥그릇에 그대로 밥을 먹게 되면 밥그릇 만드는 사람 망할 것이다. 우리가 옷이 찢어졌는데도 그냥 입게 되면 옷 만드는 사람 망할 것이다. 살아갈 때 적절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를 강조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똑똑하죠. 조선 후기에 벌써부터 이렇게 상공업과 관련해서 적절한 소비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인물, 박제가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중상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학의 경우에는 실사구시, 실용적인, 즉 실생활의 바탕을 둔, 이 실사구시의 바탕을 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진 민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한 토지제도 개혁이나 상공업 개혁을 주장하면서 현실 개혁을 시도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학자의 개혁안이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들어가고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개화파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실학은 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국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국학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메인을 생각해 볼게요. 조선이 있었고, 명나라가 있었고요. 그죠? 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와 어떤 관계였죠? 태종 이후 4대 관계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진이 후금을 만들고 들어와서 명을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다시 4대 관계를 맺지만 이때 우리 조선에서 퍼지는 사상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조선이 이제 명나라의 대의명분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 소중화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런 오랑캐를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사대를 하지만 저들의 문화를 성리학도 아니고 쟤네들 이렇게 좀 깔보는,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적인 문화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민족을 조금씩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 명나라 다음이 바로 우리다.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 문화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민족을 연구하는 국학연구로 이어지게 되죠. 뭐로 이어진다 그랬죠? 국학연구로 이어지게 돼요.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청나라 중심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우리 언어 연구, 또 백과사전, 백과전서 등을 저술하면서 국학연구가 크게 활성화를 띠기 시작하죠. 좀 어렵나요? 자, 제가 이 실학부터 좀 급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만화 하나 보고 갈까요? 좀 재미는 없지만 좀 슬픈 좀 만화이기도 합니다. 재미는 없고 슬프기만 한 만화. 이연이라는 할아버지 이 만화 잠깐 보고 쉬어가도록 할게요. 이연이라는 할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자 이 의사가 암을 유발하는 세포가 많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 이연은 정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동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안동병원으로 뭘 했다고요?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동병원에서도 크게 치료에 성과를 보지 못했고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좀 슬프죠, 여러분? 왜 웃고 계실까 근데, 그치? 요 만화에서 국학연구, 내신 준비하는 분들께 큰 키워드 드리려고 준비한 만화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국학연구 하면은 사람 이름과 작품들이 쏟아질 텐데, 그리고 이 만화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선 이 키워드로 암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만화입니다. 가볼까요? 제가 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교과서 또는 여러분이 이 시중 교재를 보시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유득공의 발해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종휘의 동사, 이동까지 나왔죠. 유희의 언문지, 한치윤의 해동역사, 바로 이 내용이 제가 쉽게 만화로 만든 내신 암기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공무원 한국사는 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는 이름과 작품 정도만 조선 후기라는 거 잡고 계시면 됩니다. 주관식은 없죠. 자, 그럼 역사 연구부터 볼게요. 안동병원, 안정복의 동사 강목,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고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서 체계화한 책이 동사 강목이죠. 정동병원에서 안동병으로 이동했잖아요. 이종휘의 동사, 고구려와 발해, 우리 민족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요거 좀 중요합니다.
병을 유발했다. 유득공의 발해고, 유발. 유득공의 발해고는 최초로 발해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끌어오면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는 호칭을 처음 썼던 책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 유득공의 발해고도 조선 후기에 등장했어요. 할아버지 이름 뭐였습니까? 이연이었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조선의 정치 문화를 정리한 책이 되겠고요.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저 서술을 하고 중국 일본 사설을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거는 왜 우리 삼국시대 때 진흥왕이 각종 비석들 잔뜩 만들지 않습니까?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든 비석이라는 것을 금석관록에서 이 김정희가 직접 밝혀낸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 우리 역사를 강조하는 국학연구가 발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지리로 가볼까요? 우리 한반도 있잖아요, 지도. 그 지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리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께서는 그 중에서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모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전부터 우리는 이 지리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의 책이 있었고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조선시대 맛집지도예요, 여러분. 각 지방의 자연환경, 국밥, 가격, 맛 이런 거 다 쓰여 있습니다. 생활환경, 풍습, 관습, 문화까지. 이런 종합 인문지리서 이중환의 택리지 역시 조선 후기 지리서로 나온 책이죠.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게 뭐였습니까? 정동병원이었잖아.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최초로 축척을 사용해요. 백리척을 사용하면서 최초로 쓰면서 지도가 나왔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목판으로 만들었죠. 대동여지도를 모두 펼쳐서 한 장으로 찍어낼 경우 1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조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깨에 짊어매고 다닐 수 있는 나무판으로 만든 책이고, 등고선처럼, 마치 등고선처럼 높낮이까지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엄청난 지도라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게 다 이제 우리 연구를 연구하는 지리 연구구나 알 수 있고, 국어의 경우엔 한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죠. 후민정음 문해, 언문지 등을 저술하면서 학문적으로 우리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조선 후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과학이 들어오면서 과학기술 역시 크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서양 과학기술이 조선에 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과 의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성과를 가지게 되죠. 시연력은 1년을 365일로 나눠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365일 개념을 쓰는 거고, 지구가 자전한다, 지전설. 여기다 홍대용 나왔잖아요. 그죠?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이 백성들을 위해서 허준에게 이제 동의보감 저수를 지시했었고, 태양인 이제마, 사람의 사상, 이 체질을 4가지로 나눠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사상의학을 만든 이제마도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들은 모두 조선,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 맞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 의학서가 들어와서 중국 사람 체질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의학 서적이라던가 조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우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태종 때는 여러분 어떤 세계지도가 있었냐면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있었죠. 중국 중심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던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에서 탈피를 해서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고려 만국전도가 조선 후기의 전례가 되죠. 세계지도가 들어오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정약용 선생이 중국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하였고, 거중기를 통해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집성, 이거 신속이 쓴 책이고요. 모내기법을 전국으로 보급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경준의 이제 산림경제까지 이런 농서, 우리나라 영토에 맞는, 농토에 맞는 농서가 계속해서 가능이 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세도정치로 들어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하신 분이 또 계셔서요. 댓글로 조금 언급하고 가볼까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 왕들을 또 간단히 살펴보시면 선조, 광해군, 큰 사건만 한번 좀 볼게요. 빠르게.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자, 우리 뭐 조선의 왕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그죠? 임진왜란. 이때 중리배교, 인조반정, 그죠? 인조반정, 병자호란, 정묘호란.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정묘호란이 먼저죠, 여러분.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효종 때 북벌운동, 현종 때 2차 예속논쟁, 숙종 때 3차 환공문제. 자, 여기서 가장 메인은 뭐죠? 여기서부터 붕당정치의 변질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예쁘게 해볼게요. 붕당정치의 변질입니다. 그쵸? 그리고 영조, 정조 때 붕당정치의 폐단을 막고자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탕평책. 붕당을 평평하게 쓸어버리겠다. 영조의 왕권 강화 탕평책과 정조의 이 옳고 그름을 왕이 직접 가리는 시시비비 탕평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 순조가 즉위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조, 흰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순조, 헌종, 철종. 3대 이 세도 정치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죠. 정조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아들 순조가 어렸기 때문에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에게 우리 순조를 부탁하오 하고 이 정조는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문제는 영조가 죽기 직전에 세장가를 갔어요. 노론 가문이었던 정순왕후에게 세장가를 갔고, 쉽게 얘기해서 정조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조하고 정순왕후는 이 손자와 할머니 관계인데 둘 나이가 6살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정조가 일찍 졸하게 되자 정순왕후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즉 노론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아, 정조가 사후 노론의 시대, 정순왕후의 시대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붕당정치의 최종 승리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노론의 시대, 노론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또 죽고 나서 김조순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붕당정치 끝났어요. 이때부터는 김조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또 헌종이랑 겹치니까 제가 이렇게 이어갈게요. 이렇게. 김조순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김씨, 안동 김씨 시대로 넘어갑니다. 안동 김씨면 누구나 막 관직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의 가문이 조선을 장악해버리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세도정치기입니다. 순조 시기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조 씨, 그리고 다시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으면서 어마어마한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들은 조선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언제 권력을 잃을지 몰라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죠. 자, 이걸로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제일 메인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요. 이 아래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 여기 왕들은 이제 정리됐으니까. 여러분,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이조를 비롯한 인사권, 비변사를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매관매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기 시작하죠. 매관매직. 이건 청탁을 넘어서서 돈만 내면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정도. 30억 내면 관리가 돼요. 분홍들, 돈 많은 이 비리 가문들, 그거 내고 양반 되는 거죠. 매관매직으로 양반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니까 관리로 간 그 사또들, 수정들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 뽑아야지. 30억 본전 뽑아야 되겠죠? 세금을 엄청나게 수탈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나중에 3대잡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 자세하게 또 다뤄볼 거예요. 먼저 전정. 여러분, 이 가문들은 600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600만 평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내죠. 숨겨놓습니다, 땅을.
신고를 막 누락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야 돼요. 이것을 전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토지세. 두 번째, 군정이 있어요. 직업군인에게 여러분 군포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양반은 군포를 안 냅니다. 즉 부담을 해야 될 상민들이 굉장히 힘이 들게 되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더 많은 세금을 뜯기 위해 이들에게 면제가 되는 양을 상민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어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세금을 걷는 백골징포를 단행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이제 황구첨정. 머릿속에 백골징포만 생각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나왔는데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황구첨정, 돌아가신 분은 백골징포, 이런 표현을 써요. 만약에 제가 뱃속에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면은 3명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군포를.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군정이에요, 군정. 군포 부분. 그 다음 제일 메인은 요 환곡이었어요, 환곡.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제도. 문제는 매관매직으로 관리가 된 수령들이 빌려주는 곡식에 물을 붓고 모래를 섞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빌려줍니다. 그리고 갚을 땐 10kg, 100kg, 그러니까 10배, 20배 이상의 이자를 붙이기 시작하죠. 엄청난 고리대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게 환곡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문제는 수령이 빌려주고 수령에게 갚아야 되니까 못 갚으면 곤장을 맞거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이 세도 정치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우리 민족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기대기 시작하고 힘을 합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순조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도 중요했지만 평안도 지역의 지역 차별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철종 시기에는 몰락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진주농민봉기를 바탕으로 임술농민봉기, 1862년 임술농민봉기로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정을 좀 시정하겠다고 해서 철종 때 삼정이정청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효과 볼까요? 전혀 효과 보지 않고 그냥 만든 데 의의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었을 때 우리 백성들이 기댄 곳은 예언사상이었죠. 재난과 질병 그리고 모양이 다른 배, 서양배가 이렇게 출몰을 하면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백성들의 고통이 증가하게 되자 정시황조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정감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도참설, 미륵신앙, 미륵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불교 유리 중에 세상이 무너질 때 등장하는 부처를 미륵이라고 해요. 굉장히 삶이 힘드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로부터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왕래한 사신을 통해서 서학으로 서양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주실이라는 성경책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양반들 하는 일이 뭐예요? 책 보는 거 아닙니까? 서양 역사책인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서학으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인간평등 사상을 또 주장하다 보니까 남인계열 일부들이 신앙으로 수용을 하고 또 농민, 부녀자, 하층민들이 모두 다, 모두는 아니고요. 많은 이들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천주교를 전파하고자 전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거죠. 평등사상. 신분제 사회에서 주장해선 안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 않죠. 성리학적 사회질서, 즉 신분제 위계질서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사교, 사악한 종교를 규정을 하고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확장시키고 천주교가 지하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반면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냐? 우리 거 만들자. 동학이 만들어져요.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서학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합니다. 동학. 이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모두 합쳐서 교과서에서는 이 도교를 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민간신앙을 유교, 불교, 선, 유불선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평등을 강조하는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했죠. 평등입니다. 국가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인다라는 죄명, 혹세무민의 죄로 이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은 지하로 내려가서 세력을 확대시키다가 1894년 동학농민 혁명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은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반외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농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혹세무민의 혐의로 처형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대교주 최시영이 지하에서 교단을 정비하다 나중에 폭발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서민문화 파트예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계층의 의식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도 서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서민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이라던가 소설 등이 만들어지고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반영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싫어요.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직설적인 거 좋아합니다. 사실적인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표현하죠. 양반 풍자합니다. 대표적인 봉산탈춤, 예끼 이러면서 막 말뚝이 나오고 하는 거 있어요. 봉산탈춤. 양반의 권위가 엄청나게 하락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민족 문화, 서민 문화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현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재미있게 보는 한글 소설이 만들어지죠. 최초의 소설, 빨간 길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대요. 홍길동전. 좀 어이가 없죠. 원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뭐죠? 신분제 사회를 풍자하는 글 아닙니까? 그리고 영웅이 등장해서 율도국을 만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서민들이 굉장히 즐겁게 볼 만한 소설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등 재미있는 한글 소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시조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 음절은 반드시 세 글자를 맞춰야 되죠. 벌써 복잡합니다. 서민들 이런 거 싫어하죠.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 써 내려가는 사설시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민들은 재밌고 쉽고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풍자하는 걸 좋아해요. 바로 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 재밌죠? 판소리 5마당, 창과 사설로 구성을 해서 판소리와 탈춤도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매우 크게 즐기는 문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파트에서는 이 진경산수화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 요렇게 외워볼까요? 약간의 이제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쉽게 외우시라고. 과거 조선 전기에는 중국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뻥으로 그래요. 뻥, 허풍. 산이 막 구름을 뚫어. 우주까지 올라가.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오죠. 이제는 진짜 경치를 그려요. 솔직하고 진짜 경치. 진짜 경치를 그린다. 진경산수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선이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이런 진짜 경치를 그리는 진경산수화를 그리게 되죠. 진짜 경치 진경산수화.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풍속화가 만들어집니다. 서민 그림이죠. 딱 이게. 대표적인 이 화가로는 김웅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윤복과 김웅도의 이야기, 이거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죠. 바람의 화원 따로 준비를 해서 한 코너 만들어서 드라이브인 박하사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김웅도와 신윤복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 가지 예고편으로 이 그림 월하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달밤 아래 속삭이는 두 연인인데 남자의 발을 잘 보시면 이쪽을 향해 있죠? 이게 불륜이에요. 누군가 등장하면 바로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는구나. 목욕하고 있네요, 여성들이. 훔쳐보고 있잖아요. 그쵸? 요런 그림들. 김홍도와 신윤복은 이 풍속화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죠. 도자기의 경우에는 청이 들어가면 고려시대.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사림들, 즉 선비들의 순수한 절개를 강조하고자 순백자가 만들어졌죠. 서민들이 이거 심심해요. 이거 심심하지. 심심한 거 싫어하잖아. 재밌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백자의 그림을 그리죠.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화는 누가 그렸는지 알지 못하는 그림. 토끼 아닙니다. 호랑이와 같이, 토끼를 도망갈 뻔했네요. 호랑이와 같이 물고기, 책거리 모람꽃처럼 누가 그렸는지 알지는 못하는 이런 민화가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매우 크게 유행을 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법주사 팔상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왜? 5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이 있어요. 우리도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법주사 팔상정과 같은 고층 건물도 만들어지고 수원화성, 거중기로 만든 수원화성,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들어지는 경복궁까지 건축 파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조선 후기 실학 파트부터 문화까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10분 정도 오버가 좀 됐죠. 30분 때려잡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민사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죠. 이렇게 노력했던 민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었으나 좀 뒤늦게 시작했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식민 지배로 가는 겁니다. 조선 후기 사회경론도 있었고 서민문화도 크게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만에 열강을 해서 목이 또 좀 잠기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30분 때려잡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